안녕하세요. 컨설턴트 조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커리어 패스입니다. 우리말로는 경력관리라고 하죠. 현재 회사 생활을 하는 경력자들이 경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커리어 패스에 대한 여러 정의와 많은 관리 방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저의 30년 가까운 회사 생활과 9년간의 커리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실제 경력자들의 이력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이상적인 경력 모델 4PNA라는 모델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커리어 패스, 즉 경력 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캠브리지 사전에는 하나의 직업 또는 연속적인 직업 속에 유워크, 즉 본인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역할과 직무에서 다른 역할과 직무로 승진이나 변경, 이직, 전직 등을 통해 본인의 가치와 경력을 상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현재의 직무나 역할 속에서 본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어떤 역할과 직무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할과 직무 속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가 본질이며 이를 통해 연속적이고 상승적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직 전직은 비본질적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경력들을 분석을 해보면 연차별로 경력 단계를 구분하고 각 경력 단계에서 갖춰야 할 희대의 역량을 정의하고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무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경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력자들과 경력관리와 이전직에 대해 많은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계속 회사를 다닐까요? 제 연봉이나 처우가 업계 수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또는 이직할 때 좋은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 다양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과 목표가 다르지만 저는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경력 컨설턴트의 첫 번째 질문은 님은 몇 살까지 회사 근무를 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변화를 위한 목표 설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2년 뒤에 가업을 이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경력 관리를 고려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거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70세 아니면 더 이상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을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현재 일이 적성이 맞아 가능한 한 계속 하고자 한다고 하시죠.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님은 몇 살까지 회사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하면 다들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누구도 자신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대부분 40대 중후반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회사 내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현재 몇 살인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본인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그 4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현재 현 업계의 한계 나이를 추정해보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회사를 다닐 수도 있다
것을 생각해 보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IT,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신흥업계의 경우에는 업력이 채 30년이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그런 업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0대인 분들이 흔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50대까지 근무가 가능할까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럼 10년 전에 그 업계의 최연장자가 몇 살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아마 40대인 분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업계들은 90년대에 태동해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신입사원인 분은 현재는 50대 초반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 10년 전에는 40대도 드물었겠죠. 김택진 사장도 이해진 대표도 10년 전에는 40대였죠. 그럼 10년 뒤가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50대가 매우 드물까요?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보다 앞서 그런 업계들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재직자들 나이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라는 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보다 내가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현재 30대라면 20년 뒤에 50대가 현재 회사에서처럼 드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몇 살까지 회사 근무를 하셔야 하나요? 이 질문은 진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나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인의 경력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경력 관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수많은 이력서 리뷰와 경력직들의 인터뷰, 그리고 업계 인사팀과 실무 리더들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경력자들의 실제 경력을 빅데이터 분석한 이상적인 4PNA라는 경력 모델을 통해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수천 건의 이력서를 리뷰를 하고 많은 경력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팀, 그리고 실무 리더들의 인재상과 개개인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지난 9년간 수만 건 정도의 분석 속에서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 이상적인 경력 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경력에 있어서는 크게 4단계 정도의 경력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각 단계 페이스별로 요구되는 기대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력은 1에서 4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라고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4페이스 앤드 알파 모델, 4PNA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페이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거칠 수도 있는 단계인데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을 주기, 페이스로 구분하는 이유와 방법은 각 페이스별로 기대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경력이란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경력은 진할경, 진할력, 달력력자로 겪어 지내온 여러 가지 일로 사전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경력 관리 차원에서는 경력은 경험과 역량의 줄임말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즉 경력 관리라는 것은 경력 수준에 따른 기대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 경험, 미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단계를 5에서 7년 정도로 구분하면 되는데
이는 업계, 직무,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 페이스 1의 단계가 3년이라는 것은 여러 업계에서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력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 각 페이스별 기대 역량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스별의 기대 역량은 보이는 것처럼 정의가 되는데요. 이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력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력자들의 특징과 역량을 분석해서 공통인 부분들을 일반화 표준화한 것으로 P1 단계에서는 직무지식과 자기개발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P2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와 프로젝트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P3 단계는 10년차가 넘어서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과 업무 개선 능력이 요구됩니다. P4 단계는 L과 S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리더와 스페셜리스트로 분기되는 단계로 목표와 성과 관리 그리고 사고 해결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러한 각 단계별의 역량들이 왜 요구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미션 방안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확보를 위한 페이스별 미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1 단계는 기대 역량이 직무 관련 지식 그리고 기술 수준, 자기 개발 태도입니다. 보통 경력 3년 이하의 단계인데요. 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러너라 많이 배우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3년차까지는 크게 어려운 일도 없을 테고 필요한 교육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가르치니 적당히 적응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이 단계에 대해서 예상 밖의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IT 업계의 2만 명 정도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연차별 인구수, 인원수, 즉 비율을 통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력 1년 미만을 제외하고 2에서 3년차 그리고 4에서 5년차처럼 2년 단위로 구분해서 전 연차별로 통계를 내었는데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특징을 두 가지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3년 이하의 직원이 전체의 구성 비율로 25% 정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인원을까지 포함한다면 30%가 넘는 비율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어떤 의미일까는 두 번째 특징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2, 3년 차에 비해 4, 5년 차의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3년 차 이후 1, 2년 이내에 절반 정도가 퇴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통계적으로는 48% 정도 감소됩니다. 업계 전체의 통계이므로 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3년이나 일했던 업계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년 미만의 인원까지 포함시킨다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4년 뒤에는 절반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저도 여러 사례를 접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통계적으로 확인하니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이렇게 3년차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 조직 리더들의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군요. 저희는 4, 5년차 인원들을 가르치면서까지 일할 여력이 없습니다. A님은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잘 하셨겠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저희 쪽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나 조직 이동 등 업무 변경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때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술이나 트렌드의 변화가 잦은 업계 또는 흥행적인 요소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더라도 기술 트렌드,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전문성보다는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이 단계에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기 개발 태도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업무를 맡기는데 부담이 줄고 기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스 2 단계에서는 기대 역량인 수행 업무 범위, 프로젝트, 프로세스 경험입니다. 저희는 이때를 두어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정의합니다. 4년차부터 10년차 미만의 단계로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심 인력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인데요. 왜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단계의 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질문하지 않나요? 할 줄 아는 거 말고 해보신 걸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넓은 역할 범위와 경험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단계이고요. 높은 품질 수준보다는 속도와 성능이 더 요구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신규 프로젝트나 조직 이동, 이직 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선택의 기준은 익숙하고 잘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새롭고 해보지 않는 업무들을 골고루 해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경력자 본인의 경력 관리를 위해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들에게 구성원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데 참조하라 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좋은 태도와 실력을 갖춘 인력들이 회사를 나가는 이유 중에 스스로의 발전이 없다 라는 이유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타성에 젖어 업무 변화를 꺼리는 인원에 대해서도 업무 순환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P3, P4 단계 경력 관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부터가 어려워지는 단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핵심 역할에 대해 차별화를 하여야 합니다. 페이스 3 단계가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들어지는 단계로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경력차이기도 한데요. 10년 이상을 근무한 단계이기도 한데 왜 힘든 단계일까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경험과 기술 스택을 가진 개발자가 12년차, 17년차 이렇게 2명을 있다. 이 2명이 어느 회사에 동시에 지원을 하면 회사에서는 보통 누구를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12년차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를 연차축으로 두고 세로를 경험치로 둔다면 입사 초기의 신입의 경우에는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니 빠르게 경험치가 오르게 되고 P2 단계에서는 시간과 경험치가 직선처럼 비례하며 상승합니다. 그런데 P3 단계가 되면 이제 업무들이 반복되기 시작해서 경험치 커브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에 급여를 대입해 볼까요? 급여는 전 연봉의 몇 % 수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가 많아질수록 인상폭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연차에
경험치와 급여 이 두 그래프를 겹쳐보면 P3 단계에서는 경험치보다 급여의 상승이 빨라 격차가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해야 되니 연차가 많은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P2 단계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별화되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상담을 했던 A라는 분의 고민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15년차 정도로 어느 플랫폼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신입사원이 있고 왼쪽에는 7, 8년차 정도의 가장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똑같이 모니터를 보고 코딩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코딩을 하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본인은 월급은 더 많이 받는데 신입사원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고 왼쪽의 가장급은 오히려 자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체력도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경험과 역량,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역할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make achievement, 본인의 업적을 만들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목표된 기간 내에 목표한 과제를 목표한 수준으로 완료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업적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공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생겨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과제를 수행한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죠. 업적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상을 개선시켜서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그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로 그 자체로는 업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17년차 정도의 B라는 프로그래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다른 회사 사장님이 꼭 같이 일하고 싶다고 스카우트 제안을 할 정도로 평가가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런 평가를 받을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팀장으로 어느 회사로 이직했을 때 사례가 그 중심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팀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팀원들 간에 수준차가 상당해서 누가 열심히 잘 코딩을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한 인원들로 인해 공동의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진도도 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TFT 단계에서 중간평가 어들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멈추고 저실력자 팀원들을 재교육시키기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고 진행을 했다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에자일 방법에 나오는 페어 프로그래밍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개인별로 나눠져 있는 개발 범위를 2인 기준으로 넓히고 수준에 맞춰 2명씩 페어링을 했다는 것인데요. 상급 수준의 개발자가 개발에 앞서 미리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모임과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니 차츰 적응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는 전체적인 수준과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분위기도 더불어 좋아졌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허들을 좋은 평가로 넘어 그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인정받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본인이 다른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낸 본인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개선해야 될 상황은 어느 회사든 어떤 프로젝트든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P3 단계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의 A씨의 고민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입과 가장법 그리고 15년 차의 본인이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신입은 일을 새로 배우는 것이니 기술과 지식, 경험을 빨리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가장급은 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을 실제 구현해 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예전엔 스토어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빌링이나 메시지, 어카운트 등 다양한 부분을 해보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P3 단계 A씨에게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나 다른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도입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직 적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프로세스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가 지나 소식을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언어와 시스템이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확장성이 좋은 언어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본인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A씨 정도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인원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기대 역량은 바로 문제 해결, 신기술 습득 및 적응 능력이 됩니다. 자, 이제 P4 단계인데요. P4 단계는 리더와 스페셜리스트로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리더와 스페셜리스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위에서 선정해서 맡기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리더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리더는 단상 위에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란 말 대신 매니저나 관리자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리더란 말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매니저십이란 단어는 없기 때문이죠. 이 사진에 나오는 지휘관처럼 나란히 행군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정해주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대열을 구성하고 같이 출발하는 거죠. 선두가 빠르고 후미가 처지는지 파악하며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길에서 발생되는 여러 변수들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본인 군장을 매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소의 지휘관들은 보통 본인 군장을 매지 않고 출발하죠. 중간에 힘들어하는 병사들의 군장을 대신 배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휘관들은 군장을 2개씩 매는 경우도 있는데요. 힘들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구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국방부 마크가 있는데요. 다시 군 관련 이미지가 나오니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마크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는 육해공 3근의 심벌이 합쳐져 있는데요. 날개는 공군일 것이고 닻은 해군일 텐데 그럼 별이 육군의 상징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군은 낮에 항공기의 폭격을 피해서 야간에 이동을 하니 별을 상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별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들 중 하나가 아니라 특정한 별이라고 해요. 바로 북극성인데요. 우리는 북진을 해야 하니까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행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도중에 낙오가 되더라도 저 별을 보고 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리더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성격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기대 역량은 리스크 관리, 사고 해결, 전략 기획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단어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페셜리스트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슷하게는 익스퍼트, 베테랑 같은 단어들로 혼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해킹 공격을 받는다든지 치명적인 문제, 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여러 번 해결하고 사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적인 준비를 해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리스크 관리, 전략 기획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결과를 더 좋게 만들거나 예상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저는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어느 기업의 개발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회의 방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팀의 리더가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와 수준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Q&A를 진행하고 나면 뒤쪽에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임스는 KT의 작업을 해야 할 텐데 KT의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더미를 만들어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시고 피터는 3년 전에 J 프로젝트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둔 모듈이 있으니 그걸 하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셜리스트란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의 질문을 하나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리더가 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나? 라는 질문이었죠. 이는 리더를 내가 선정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기준은 그 조직의 업무의 다양성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업무가 다양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행군을 하는 상황이라면 리더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의 군정을 대신 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본인만큼 잘할 수는 없더라도 힘든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죠. 반대로 업무의 다양성이 적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리드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까지의 단계별 핵심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알파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이력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커리어 카드는 경력 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1에서는 보유 기술과 지식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페이스 2 단계에서는 수행한 업무들을 나열하고 그 수준과 성능을 기술하면 좋습니다. 페이스 3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업무 기술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현상을 개선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 결과와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4는 리드와 스페셜리스트로 구분해서 프로젝트와 조직에서의 역할, 기여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커리어 카드는 이직 시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경험과 역량들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단순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거나 구성원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의 이력 사항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파 페이스는 바로 경영진입니다. 이사나 상무 같은 임원이라고 하지 않고 경영진이라고 한 이유는 어떤 조직들에서는 조직의 하이라키 때문이거나 장기 재직자의 대우 차원에서 이사나 임원의 직급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경영진이라고 한 이유는 직급이 아니라 회사의 주요 결정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급은 꼭 임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페이스 5가 아니라 알파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맡을 수도 있지만 꼭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하진 않지만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맡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경영진이 되려면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회사의 비전과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비전이란 단어의 의미를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먼저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설명을 합니다. 살펴보면 어떤 것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또는 사원이고 또는 구호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비전이란 노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뜻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회사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외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이야기를 회사 내 홍보나 인사팀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인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 경영자의 인터뷰나 발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무엇을 잘 만든 회사가 될 것이다 라거나 5년 이내에 어떤 규모의 회사가 되려고 한다 라든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분산되지 않게 노력을 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경영 방향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경영 방향이라는 것은 현재 최고 경영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여유있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직 우리 회사는 골목대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로 진입을 타진해서 회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현실적인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죠. 최고 경영자의 현재 고민을 파악을 해야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주요 결정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조직, 비행, 경영 지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조직은 조직도 수준이 아니라 핵심 구성원과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BM은 현금의 흐름에 따라 고객과 경쟁자는 누구이며 현금 시제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수익과 지출, 그리고 회사의 밸류, 가치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크게 양보하고 현 조직에서 나올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경영진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회사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방향과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기 분야나 조직에 대해 과한 대변이나 이해를 주장하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체를 위해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회사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고민들을 듣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임원들이 자기 고집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국적으로 넓게 보고 대화가 되는 경영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장기적인 경력 관리를 계획하시라. 현재의 페이스와 본인의 경험, 역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앞서 설명한 커리어 카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 속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미션을 기획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조직 역할 변경 시에는 본인의 단계에 따른 필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페이스 단계는 개개인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